게스탈트 치료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면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책을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네. 또 뭘 많이 하라 그러죠? 책 읽는 거 하고 체험을 많이 하라.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뭘 하자는 거예요? 견문을 넓힌다. 다양한 체험을 시킨다. 체험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접촉을 하고 또 내 개인의 욕구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살아오면서 대부분 축소된 활동 영역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에 보통 꿈은 대통령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뭐 큰 꿈을 가지죠.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축소시켜 나가는데 나중에 그 이상에서 현실로 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면 자기 상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만난 것까지 좋았는데 이 현실을 만나보니까 벽이 너무 두텁고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저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로 점점 자기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이 체험을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축소된 위축된 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확장을 통해서 축소되어 있던 자신의 경계를 더 확장시킨다. 이게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체험이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하는 것도, 글을 읽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 등산을 하는 것, 낚시를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체험을 확장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 체험 확장은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거나 확장하지 않거나, 새로운 어떤 공부나 새로운 과제를,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썼던 뇌만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뇌만 쓰게 되니까 뇌가 점점 고착화돼요. 경직돼요. 굳어진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런 걸 통해서 뇌를 유연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체험을 확장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뇌가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유연성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한 가지만 옳다라는 그 아집에 빠지거나 편향에 빠질 위험이 높다. 체험을 한다는 것은 내 경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확장하는 거 아닌가요? 내 안의 욕구와 감정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내 안에 욕구와 감정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외부로 뭔가를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면 내 안에 내 자신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체험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왜? 체험을 통해서 뭘 확장하기 때문에 나 경계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것만 체험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 그러니까 즐거운 것과 슬픈 것, 화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전체성에 여러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나의 쿠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체험을 하는가가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어떤 체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체험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심리적 장애는 결국은 뭐냐면 통합성의 결여입니다. 다른 말로 전체성의 결여죠. 트라우마는 뭡니까? 우리 전체성에 구멍이 난 상태잖아요.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를 지키는 경계. 나를 지키는 경계는 이건 유연성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조금 움츠렸다가 확장했다가 이렇게 유연한 상태는 나를 지키는 경계예요. 또 하나 경계는 뭐냐면 나를 가두는 경계예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단주라는 거, 우무라는 깨구리가 되어가지고 굳어진 경계 속에 내 스스로를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경계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내 경계를 좁혀져 있는 이 경계 또는 굳어져 있는 이 경계를 전체성을 포함될 수 있는 유연한 경계를 갖게 만들어준다. 통합이 되면
자신의 경계 상실 및 에너지 차단으로 생긴 접촉 경계 혼란을 극복하게 도와준다. 이 소외된 인격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이 지금 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살다가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날카로움만 많이 있다면 나는 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이 힘든 사람의 이 상태를 내가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 내 안에는 뭐냐면 따스한 마음이 있고 이타심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원래 있었던 인격인데 이것이 각박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소외돼서 어딘가에 한쪽에 묻혀져 있었다. 통합된 상태에서 다시 힘든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줄 건지 어떤 격려를 해줄 건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찾는다면 내 안에 소외된 인격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소외된 인격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전체성에 통합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격도 분명히 내 안에 전체성으로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돼 있고 밖으로 빠져나가 있다면 이 인격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없는 격이 되죠. 그래서 소외된 인격조차도 내 안에 들어와서 전체성을 만들 때 나를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다. 내가 통합이 되지 않고 편향이 만약에 돼 있다. 그럼 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거나 또 타인만 보거나 또 세상 하나의 부분만 보거나. 이 통합이 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이 세상의 이 전체성의 통합이 됐으니까 뭔가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오겠죠. 통합된 전체로 작용할 때 심리적 걸림돌이나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심리적 장애는 결국 뭔가요? 전체성의 결여입니다. 통합의 결여예요. 자립의 반대가 뭘까요? 종속 아닐까요? 어딘가에 의존해야 되는 거, 의지해야 되는 거, 내 스스로 쓸 수 없는 거는 종속 또는 의존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자립을 통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 코칭의 3대 철학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원, 에너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다. 반드시 훌륭한 안내자, 길잡이, 바로 코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코칭의 3대 철학이죠.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다? 그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미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치료자는 뭘 해줘야 될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면 역할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역할 연기라는 게 뭔가? 그게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하나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라는 그 경계에 갇혀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할 연기가 때로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접근 들어가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이거든요.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역할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립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역할 연기를 하고 삽니다. 다만 이 역할 연기가 나를 좁혀진 경계에 갇히게 하는 게 문제가 될 뿐이지 누구나 다 역할 연기는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소외된 이런 부분들의 한쪽에 치우친 편향된 이런 역할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립이라는 건 홀로 서기인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거, 이 자립.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오냐오냐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잘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힘든 상황, 어려운 그거에서도 본인이 거기에 적응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을 필요도 있다. 그 속에서 더 추락하지 않게만 만들어준다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동원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패턴만 만든다면 더 큰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도 그 사람은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요구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중요하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융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융합된 게 형제간의 끈끈한 우애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거 우애 아니에요. 그거는. 그 우애는 원래는 뭐냐면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서로 잘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걸 찾을 때 그걸 우리는 건강한 융합이고 건강한 우정이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게 의존해서 더 넘어가면 기생이 돼버려요. 그럼 기생된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정신적 지금 종속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안전과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게 만들어버린다. 겉으로는 우애지만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융합, 의존, 종속관계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건강한 거잖아요. 나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나타났던 결과를 계속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도 결국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마음 자체가 필요한 거죠. 게스탈트 심리 치유는 말 그대로 치유라는 말과 치료라는 말 함께 쓰지만 치료의 목적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담자의 치유도 물론 이끌지만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다. 네. 모든 걸 내가 다 가르쳐주고 내가 다 푸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담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은 내담자가 갖고 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담자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체험 확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한다, 어떤 장애를 치유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넓힘으로 해서 나의 전체성을 더 균형 있게 잡아가는 것.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음과 양이라는 걸 우리가 음양의 이치를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가 손등은 뭘까요? 양이 되죠. 그럼 이 손바닥은 음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손바닥은 좋은 거고 손등은 나쁜 거다라고 우리는 기준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손등 안에서도 이 손등 피부 바깥은 양이며 손등에서도 피부 안쪽은 음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 전체를 볼 때 바깥은 양이면 안에 내장은 음이거든요. 그럼 내장 안에서도 또 어떤 위에 바깥은 양이고 안은 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주가 있고 어떤 좀 운명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개념을 잣대되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사주가 좀 안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걸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건 그게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운명적인 부분에서 또 사주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 존재, 우리 삶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 몸뚱아리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럼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얼마를 크게 이루어야 되고 얼마를 많이 가져야 되고 얼마를 뭐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답을 찾아보니까 뭐였을까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그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더라는 겁니다.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그 집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관념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언제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보면 모든 행복은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데 그걸 과거 걸로 느낄 수도 있고 미래 걸로 느낄 수도 있고 여기 걸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그렇게 잘 비추어서 관념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걸 가져와서도 내 행복을 느낀다면 좋지만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가. 그 생각을 반복하니까 뭐냐면 관련된 회로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점점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활성화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낸 게 뭐냐면, 내는 결국 조건 형성이고 해배 이론이더라. 조건 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나 행동하는 거는 대부분 조건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짝짓기 돼가지고 이 짝짓기의 연합이 수백, 수천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짝짓기를. 그렇게 조건 형성되어 있는 거와 또 하나는 뭐냐면 해배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외부 자극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런 뇌 회로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굵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존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더라. 어떤 외부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어떤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회로가 결국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또 반복돼서 우리의 뇌 회로를 또 물질을 계속 반복시키는가. 그와 관련된 기억 시스템에 어떤 정서들이 묻어 있고 그 정서가 어떤 것이 먼저 올라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걸 그러면 어디서 느끼는가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럼 지금 여기서 느끼려면 지금 여기서 내 초점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이제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초점 문제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지금 내가 초점을 요 작은 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참 고마운 거다, 이게 만족하는 거다라는 게 탁 오면 그것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이 반복되거나 길어진다면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경제력으로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잰다면 무조건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되죠. 근데 이건 또 수많은 연구를 또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가는 절대 아니더라. 그럼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불행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결국 가난과 부자는 행복의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전제는 아니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근데 그것에서 내가 모르는 뭔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주팔자의 어떤 운명이었던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굳이 내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그걸 알아서 내가 이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좋겠으면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다기 뭔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한다면 그게 내게 또 좋은 게 된다면 그 사주팔자든 그게 운명론이든 그게 내게 도움을 되게 쓰는 것일 뿐이지 내가 거기에 종속돼가 내가 미래가 난 안 좋게 나왔어 사주팔자가 그래서 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난 포기할 거야 라고 하든지 나 이거 너무 좋게 나왔어 노력 안 해도 뭐 잘 되겠네 라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죠.